한 3년 뭐 하고 사셨는지 대충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네. 할 텐데요. 그림 공부가 본업이잖아요. 네네. 이 책은 언제 어떻게 또 준비해서 쓰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예. 학교에는 오후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오전하고 저녁은 다 4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심심해서 카톡에 그 사진, 대문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강시부터 쫙 보는 거예요. 네? 맨 마지막에 흥부담한데 그 여자는 왜 흥부담하는 내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는데 그 여자가 흥부담한 얘기를 해서 내가 재밌어서 붙여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강시부터 쭉 대문 사진만 보는 거예요. 예. 너무 쓸쓸해서 심심해서 너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옛날에 쓰고 싶었던 책들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런 건 내가 하고 싶었었어. 그거 마저 한번 써보지. 그래서 글도 쓰기 시작하고 일단 공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준비하는 책이 아니에요. 논문 쓰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예요. 야, 그게 말도 못하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책만 보는 게. 그런 책들을 보니까 생각이 막 날아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심리학자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가능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썼죠. 네. 에디톨로지.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디톨로지? 에디톨로지라는 이야기 그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디팅 편집하다. 로지 학 편집하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심리학이라는 바운드를 벗어나서 다른 데 있는 얘기하고 심리학하고 겹쳐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그렇죠. 재밌는 얘기 같아요. 예. 이 과정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냐? 편집이다. 여태까지 창조를 얘기하는데 창조 방법론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창조 경제를 얘기하면서 창조는 천재들만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스티브 잡스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천재적이었는가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천재적이 안 될 것처럼 이미 제껴놓고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창조적이라고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안 된다고 이게 창조 개념이 한국에 이게 허세가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잘 정리해 보니까 이게 창조적인 생각 아니냐. 창조는 편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편집이다. 그래서 에디톨로지, 편집학, 창조는 편집이다. 창조의 방법론은 편집에 있다. 세상에 새로운 거, 해 아래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다 있던 거를 가져다가 새롭게 편집했다 이게죠. 제가 만든 단어인데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했어요. 편집학 그러면 한국 사람만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에디톨로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이것저것을 따다가 짜집게 해서 편집해 놓는다. 그럼 그렇게 편집만 하면 다 새로운가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짜집기라고 그러면 이제 좀 폄하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창조의 그 허세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21세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문제 삼냐면은 짜집기라든지 표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문제 삼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어쨌든 현존 자본주의 시대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창조적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다 짜집기고 다 표절자예요. 스티브 잡스 잘 연구해 보니 그 사람이 가져온 마우스는 이미 십몇 년 전에 개발된 마우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 유용성을 알고 갔다가 인터페이스, 인간과 컴퓨터가 만나지는 인터페이스를 스티브 잡스가 편집해낸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표절이니 짜집기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단해버리고 그거는 마치 창조적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 천재들만 할 것처럼 얘기해보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얘기해보라고. 뭐 세상에 없었던 게 어디 있어요. 다 있던 거를 맥락을 바꾼다든지 다른 것과 관련시키니까 그게 새로운 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뭘 연결시키려고 해도 연결시킬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정보가 없어서 유학을 간 거예요. 예. 책이 없는데 어떻게? 맞아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내가 하버드 대학 도서관, 내가 유학한 베를린 대학 도서관, 지금 와세 대학 도서관 마음대로 들어가요. 돈 내면 복사해서 바로 다음 주면 책이 날라옵니다. 맞아요. 인터넷에서 아마존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3분 만에 엄청 두꺼운 책이 다운로드 돼요. 정보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뽑아내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틀렸어요. 그거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해놓고 집중한다. 그건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건 가장 비창조적인 거예요. 가는 길이 정해져야 열심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가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가요? 그런데 선택과 편집인 거예요. 21세기는. 예. 그래서 그런 신비화된 창조의 문제들, 그걸 좀 제가 벗겨내고 싶었고, 누구나 창조적일 수 있다. 예, 내 처한 위치에 내 맥락에서 이 맥락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금 구성된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새로운 편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자연과학이나 공학 이런 쪽은 정말 새로운 걸 발명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기도 역시 편집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 편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여태까지 왔던 게 뭐냐면 모든 거를 그러니까 근대라는 거는 분류의 역사입니다. 분류학. 분류를 해서 가장 미니멀한 단위까지 분류를 하면 우리가 세상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건 객관적인 팩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그의 무슨 불확실성의 원리 이런 얘기, 양자역학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체적인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자연과학에서조차도 이게 달라지는 건데, 또 요즘에 무슨 영화 보면은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공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적 세계조차도 한 틀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방식이 돼버리는데, 하물며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더더욱이나 그건 철저하게 편집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무슨 정보를 모아서 외우는 실력이 아니라 생각하는 길, 그렇죠. 그걸 가르치긴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다 외워갖고 후다닥 하니까 그렇죠. 외우는 건 세계 최고예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정신병리학을 책이 막 2,000페이지 되는 거예요. 독일 애들도 한 학기 듣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2년씩 들어야 합격을 하는 시험이에요. 저는 한 학기 만에 붙었어요. 다 외는 거예요.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6개월이니까 다 외더라고요. 선생님이 딱 질문, 이제 구두 시험이에요. 30분 동안 질문 하나 하면 막 그거 설명해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 하나 하니까 내가 30분 동안 쫙 책을 다 훑어내니까 그 시험 보는 교수가 그런 거예요.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자,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서 왔다 그랬더니, 우리 간호사도 한국 사람 진짜 머리 좋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보고 딱 나오면서 고개를 딱 흔들었더니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외우는 건 세계 최고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생각하는 법.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는 법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이 맺힌 게 뭐냐면, 제가 문화심리학을 독일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심리학과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이 많아요. 지금 이제 제가 교수로 있던 것도 이제 교양학부 교수로 있다가, 그 심리학과 교수가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지원하면 떨어져요. 아니, 제가 실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왜 떨어지냐 했더니, 한국에 문화심리학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심리는 사회심리고, 발달심리는 발달심리지, 무슨 문화심리,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왜 없냐? 내가 지금 문화심리학으로 박사 받고 왔는데, 뭔 소리냐? 교과서에 없지 않느냐, 그러게. 그럼 이 교과서는 어디서 나왔냐? 미국에서 나온 교과서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전부 미국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만. 그러니까 심리학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의 그 지식의 종속성이라는 게 서양에서 이게 신이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아요. 그렇죠. 이걸 못 바꾸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더군다나 인문사회학 지식이라는 건 다 구성된 거, 다 편집된 거예요. 그렇죠. 그 편집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지금 현재 편집되어 있는 것의 맥락을 읽어내는 힘.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힘.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편집해 보는 것. 이게 창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유학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전 독일에서 물론 뭐 심리학도 공부했습니다만은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논문을 쓰겠다고 논문 계획서를 가지고 갔더니 지도 교수가 네 이론은 뭐야? 그러게요. 남의 얘기만 쭉 써놨으니까. 그래서 내 이론은 좀 공부해야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내 이론이 지금부터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가 그러더라고요. 네 이론 생각해서 다시 와. 그렇죠. 근데 전 충격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정말 그럴듯하게 계획서 써갔는데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자기의 연구 가설. 네. 그 독일 애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길래 봤더니 독일 애들은 도서관에 책을 읽는데 다 카드를 써요. 카드. 네네네. 독일말 카르타이라고 그러는데요. 카드에다가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그 위에다가 자기 개념을 써요. 그렇죠. 요 내용은 뭐다. 공부하는 양을 따지면 걔네들이 카드를 한 50장 만든다고 이 책 한 권 읽으면서 우리나라 애들은 노트로 거의 300장 분량의 공부를 해요. 네. 내용 다 외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라는 학자, B라는 학자, C라는 학자의 각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 훨씬 더 많이 하고 설명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럼 네 이론이 뭐야? 그러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독일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모아놓은 카드 중에서 개념이 비슷한 개념들을 뽑아내요. 이게 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와서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속해 있는 이 데이터가 어느 맥락에 속한다라고 하는 메타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생각 방법인 거예요. 네. 그 메타 언어가 풍요로울수록 실력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왜 독일 공부가 어려우냐? 이 메타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외국인이 와서 독일말로 이걸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독일 공부가 한국말로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 빠져 있는 게 공부하면서 뭐냐? 내가 정의하는 메타 언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갖고 와서 베끼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만 한 거예요. 왜 어려운 얘기를 하냐? 자기 말로 번역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잘 모르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방법,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래서 저는 공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다 이게요. 교수가 되시고 나서도 뭐 한동안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뭐 지명도가 있지 않았다가 네. 아주 몇 년 동안은 아주 집중적으로 대중적인 네.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행복했습니까? 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예, 그때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막 알아주고 사람들이 아유, 재밌어하고 예, 재밌어하고 방송국에 가면 또 뭐 이쁜 아나운서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방송하고 예. 어이구 남자들의 꿈 아니에요. 예.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때는 행복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재밌었죠. 그리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돈이 이거 이렇게 돈 많이 줘 막 이런 느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재밌는 건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 6개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식년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제정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시다. 아이고, 그럼요. 10년 후 김정은의 모습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인, 노인 만화. 그게 이제 부업이 되겠고, 본업은, 이게 그림과 글이 같이 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시인이라든지 이회수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합니다만은, 그건 약간 이제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무슨 뭐 잠언구 같은 뭐 이런 것들이고, 저는 이제 그 인문학적 사유, 심리학적 사유 이런 것들을 그림과 매치해서 이렇게
글로 펴내고 글로 예. 저술가 예예. 그거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준다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저는 많이 팔려서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누가 내가 이렇게 한 얘기들을 공감해주고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이게 그렇게 행복해요. 네, 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다는 거는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누가 들어줄 만한 자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좀 외로워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라. 네네. 그 말씀으로 그렇지. 듣겠습니다. 예. 뭐 10년 후를 여쭤봤는데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까지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 좋은 콘텐츠 많이 던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무래도 아직 교수 기억이 남으셔서 그런지 안식년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1년 쉬시기 어렵죠. 하지만 잠깐 짬이라도 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좀 놔버릴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